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강남인강 수학영역의 김대식 선생님입니다. 자, 이 영상은 강남인강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수학학습법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잘 안 올라요. 수학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과 내신을 위한 수학학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크게 4가지 목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수학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수학학습에서 꼭 지켜야 할 것. 세 번째, 수학학습에서 추가 조언. 네 번째, 공부 습관 들이는 방법. 이렇게 해서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수학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면요. 선생님이 그동안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 수학 고민 또는 입시 상담 등을 하면서 선생님 수학 점수가 잘 오르지 않아요. 수학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꽤 종종 있었습니다. 보통 상담을 해보면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학생들 많아요. 이제 이런 학생들 공부한 그 과거 이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대부분 확실한 개념 정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 수학에서 개념 정리란 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하나 외운다는 건 영어 0단어 외우는 것처럼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공식이 문제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또 어떻게 변형될 수 있고 또 그 공식은 어떠한 개념으로부터 유도돼서 나왔고 그 공식에서부터 어떻게 또 발전된 또는 우리가 발전된 공식이나 발전된 원리들 또는 개념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개념학습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라이트센이나 또는 RPM과 같은 그런 유형 문제집을 유형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 외우고 그 밑에 있는 해당하는 유제를 한두 개 푼 걸로 개념 학습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개념을 하나하나 이게 조각내서 학습하는 거가 되고 그 개념이 나오게 되는 인과관계를 공부하지 않은 채 그냥 공식이나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 이렇게 미분해서 이렇게 넓이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 이런 정도의 단편적인 지식만들을 쌓아서 공부한 것을 학생들은 개념 정리를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수학의 개념 정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념이 어떻게 나오는지 하다못해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제 대칭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점대칭과 선대칭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우리가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 = X에 대한 대칭. 이게 이제 기본적인 대칭이죠. 그 대칭이 어떠한 원리로 왜 X축에 대칭하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지 원점 대칭은 왜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설명하는 과정이 문제에서 활용이 되고 그런 과정을 문제에서 소재로 삼아서 우리가 좀 고난도 문제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념을 그냥 결과론적으로 외우지만 마시고 그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을 안 보고 내가 백지에다가 쓸 수 있는 정도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충분히 내가 개념이 정리됐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백지 상태에서 쓸 수 없거나 또는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제대로 개념이 정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한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이 우선 수학 공부, 수학학습에서 첫 단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고 해봐요, 여러분. 모든 실수 x에서 fx는 equal f의 2a-x가 성립할 때 또 이제 블라블라 문제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고 뭘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까? 이거는 x = a에 대한 선대칭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함수는 x = a의 대칭인 함수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x = a의 대칭을 나타내는 관계식에는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나 같은 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f의 x = f의 2a-x라는 이 표현과 f의 a + x f의 a-x라는 이 표현이 같이 다 x = a에 대한 대칭이라는 표현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x = a의 대칭에 대한 표현이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좌표평면상에서 x = a라는 직선이 있고 어떤 함수가 x = a에 이렇게 대칭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이 y = fx라는 함수가 x = a에 대칭되어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 이 부분은 자 A에서 X만큼 떨어져 있는 A-X라고 놓고 그럼 A 플러스 X는 어디에서 존재해요 여러분? A 플러스 X는 여기에 존재하죠. 왜냐면 A-X와 A 플러스 X를 더해주면 항상 2A가 나오죠. 합의 반절이 바로 중점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합의 반절을 구하면 얘와 얘의 합의 반은 항상 A가 나와요. 그래서 X값에 상관없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은 항상 X 이퀄 A죠 여러분. 그래서 A-X에서의 함수값과 A 플러스 X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것은 이 X값이 변하면 이 값들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여러분. X 이퀄 A를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거기에서 함수값이 다 같다는 거니까 주어진 그래프는 X 이퀄 A의 대칭인 함수가 되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식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형식들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개념을 충분히 정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거 하나씩만 보고 얘는 X 이퀄 A에 대한 대칭이야만 외우고 있는 학생은 아주 단순한 2점이나 3점짜리 문제는 풀 수 있으나 좀 더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이고 또는 식이 변형돼 있어서 까다롭게 우리가 얽혀져 있는 또는 발전된 형태의 문제들은 풀기가 되게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가지를 뻗어 나가면서 좀 포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 하나, 또 어떤 공식 하나, 또는 어떤 우리가 원리 하나를 안다고 해서 개념을 정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이 어떻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그 다음 뒤에 주제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인과관계들을 읽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교과서나 또는 개념서에 개념 파트를 되게 정독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유형 문제집 같은 거 이렇게 개념 몇 가지 우리가 단락단락 정리되어 있는 유형 문제집에 있는 그 개념 공식 외우고 밑에 있는 유제 한두 개 푼 걸로 나는 개념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유형 문제집은 문제를 좀 더 다양하게 풀기 위한 교재이지 개념학습 교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 강남인강에서 했던 여러 개념 강좌는 다 모두 다 개념에 대해서 처음에 정의부터 시작하여 그 개념이 어떻게 출발하여 어떠한 원리로 이러한 공식이 나오고 그 공식이 또 문제에서 어떻게 쓰여진지 증명까지 되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니 선생님의 강남인강의 강의를 참고하셔도 되고 또는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참고하더라도 개념 정리라는 것은 그냥 공식 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고 그 공식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해석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백지 상태에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표현이 이 표현과 같은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은 많이 봤는데 이 표현이 또 새로우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거 넘겨서 이해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알아야 되고 이런 표현도 알아야 되고 즉 이 표현이 문제에서 이런 표현으로 변형돼서 쓰일 수도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 표현과 같은 것으로 x1 플러스 x2가 2a를 만족한다고 할 때 fx1 마이너스 fx2가 이퀄 0이라는 것을 만족하는 함수 fx라는 말도 x 이퀄 a에 대한 표현이죠, 여러분. 왜냐면 얘를 x1, 얘를 x2라고 치환하면은 x1이 바로 a-x고요. x2가 a 플러스 x예요, 여러분. 그럼 이 두 개를 더해주면 x1 플러스 x2는 뭐가 나와요, 여러분? 바로 2a가 나오겠죠. 따라서 x1 플러스 x2가 2a를 만족하는 함수 x1 플러스 x2가 2a를 만족하는 x1, x2에 대하여 fx1 마이너스 fx2 이퀄 0을 만족하는 함수 fx라는 말은 이 함수 fx가 x 이퀄 a의 대칭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왜냐하면 시험에는 이 표현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을 학습하면서 배웠던 원리를 가지고 다양한 표현으로 변형돼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수학 문제가 잘 안 풀려요. 확실한 개념 정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되게 꼼꼼하고 자세하고 좀 깊게 공부하셔야 문제에서 다양한 변주가 일어나고 다양한 변형이 일어나도 내가 그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정리를 선생님이 했는데도 문제가 잘 안 풀려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 보면은 대부분 문제풀이를 통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수학은 그 문제에서 쓰이는 개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이 문제 보면
이러한 문제에서 이 표현은 x 이퀄 a에 대한 대칭이라는 표현이구나를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교과서에는 이 표현이 x 이퀄 a의 대칭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 교과서는 아무도 어디도 없습니다. 또 개념서에도 물론 설명된 개념서가 있고 설명되지 않은 개념서도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러한 식의 표현이 x 이퀄 a에 대한 대칭이구나를 여러분들이 또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다양하게 풀면서 그 문제에서 쓰여지는 식의 변형의 아이디어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 절차 이런 것들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만 안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개념을 통한 문제풀이의 경험을 획득해야만 쌓아가야만 수학 문제가 스무스하게 풀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개념 정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잘 안 풀린다. 문제풀이를 통한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수학은 문제를 풀면서 나의 개념을 다지고 또 그 문제에서만 쓰이는 독특한 식의 변형들이 있어요. 치환이라든지 아니면 넘겨서 뭐 완전정식을 만든다거나 또는 절대값을 씌워서 뭔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그 문제에서만 쓰여지는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경험을 쌓아야만 수학 성적이 한 단계 점프해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경험을 쌓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하여 개념은 제대로 학습하지 않고 공식 몇 개만 안 다음에 문제풀이 양치기로만 승부를 보려고 하는 학생은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에 확실한 개념 정리를 먼저 해두고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알거름 같은데 막상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이런 학생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매듭 짓는 영상을 한번 봤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듭 지면은 되게 특수한 매듭으로 잘 안 풀리고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영상을 봤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영상 끄고 여러분이 그 매듭 똑같이 따라 지려면 매듭이 잘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요리 영상 내가 보고 유튜브 영상을 끈 다음에 요리를 해보려고 하면 중간에 뭐 빠뜨리고 아니면 시간을 못 지켜서 더 태우거나 아니면 좀 덜 익거나 이렇게 해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본다라고 해서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수학은 내가 문제를 손수 풀면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개념들을 활용하여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 경험들을 쌓아가야만 그게 온전히 나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풀이를 보는 것에만 익숙한 학생들이 많아요. 학원에서도 수업 듣고 학교에서도 수업 듣고 풀이만 보고 알 것 같아. 하지만 막상 문제는 안 풀린다는 거. 그래서 문제풀이를 보는 것만으로는 수학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모든 이치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전거 타는 영상 아무리 많이 본다고 여러분 자전거 실력이 느는 게 아니죠. 우리가 축구하는 영상 많이 본다고 해서 축구 경기 많이 본다고 해서 나의 축구 실력이 향상되는 게 결코 아니듯이 보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직접 손을 움직여가면서 쓰면서 머리를 쥐어짜서 내가 생각한 것을 아웃풋해서 연습장에 써나가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 경험이 지식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거에만 익숙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모든 문제는 풀이를 쓰면서 여러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풀이를 쓸 수 있고 풀고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확실하게 아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자, 수학학습에서 꼭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단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부를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과목을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미적분 과목을 들어간다. 확률과 통계를 들어간다. 또는 뭐 대수 과목을 들어간다 했을 때 모든 단원은 그 기본서를 가지고 그 기본서에 앞에 나와 있는 개념 정리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개념 학습 파트를 천천히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인강이나 또는 학원이나 또는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겁니다. 개념을 읽고 내가 읽은 거를 제대로 읽었나를 개념 설명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이거는 개념서를 읽는 거 또는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거, 인강 선생님의 개념 설명을 듣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 거고요. 그걸 듣고 나서 아는 게 아니랬어요. 본인이 반드시 써보고 말로 해봐야 자신의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개념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필수 예제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개념서에는 그 핵심 개념이 있고 그 핵심 개념에 따른
필수 예제가 있습니다. 그 필수 예제를 풀면서 개념이 이렇게 문제에서 쓰여지는구나. 도함수라는 게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예제를 이해했으면 그 밑에 유제가 있어요. 이 유제는 뭐냐면 예제와 유사한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제를 우리가 풀이를 보고 이해했으면 이제 유제는 혼자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풀 수 있으면 내가 이제 드디어 이 문제를 개념을 이용하여 풀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단원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익히면 우리가 단원 끝에 단원 연습 문제 또는 단원 종합 문제에서 연습 문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소단원별로 되어 있는 개념들을 이제 통합하여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어떤 개념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문제만을 가지고 한 20문제 정도를 쭉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떠올리고 우리가 1번 개념과 2번 개념을 복합해서 새로운 3번 문제를 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단계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 문제까지 풀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학습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시험은 이 기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만약 내신이라면 학교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내신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내신 문제를 구해서 한번 풀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의 이런 난이도로 이렇게 문제 배치가 해서 나오고 서술형은 몇 개고 객관식은 몇 개고 객관식의 난이도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파악해 보셔야 돼요. 그게 만약 내신이라면 그렇고 수능이라면 수능 기출문제집 있죠, 여러분. 모의고사라면 모의고사 기출문제집들이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내가 실전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개념은 연습장에 쓰고 그리고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만이 오로지 나의 개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기억은 그 에빙하우스의 기억 곡선 이론에 의해서 한 일주일만 지나면 자기가 배웠던 개념의 한 20%밖에 안 남아요. 10%도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8, 90%가 다 휘발되어서 날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고 복습해줘야 돼요. 그래서 복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복을 하려면 공부시간 확보가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수 또는 수학 원 파트에서 또는 공통수학에서의 예를 들어 3개 단원을 공부했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 3개 단원,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 파트를 공부하고 나서 한 2달 지나면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다 가물가물해지죠. 또 거기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이라든지 그것들 써서 풀어내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해지기 때문에 반복하고 복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텀을 두고 반복하고 복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공부 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학습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공부법으로 공부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학습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되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3번째 보시면 1월에 미적분 원 과목을 공부했으면 바로 4월과 7월에 해서 적어도 3번은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4달 텀을 또는 2-3달 텀을 가지고 3번 정도는 반복해야만 내가 그 과목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1년마다 반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미적분 1하고 1년 뒤에 공부하면 거의 다 포맷된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남아있는 게 한 2-3%밖에 없어요. 그냥 흐릿한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1년 뒤에 복습하는 건 너무 텀이 너무 긴 거고요. 보통 한 2-2달이나 3달 정도 텀 안에 복습을 해줘야 내가 배웠던 것을 다시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중위권하고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개념 정리 노트가 상당히 도움이 돼요. 개념을 내가 직접 한 줄씩 한 줄씩 내 글씨체로 써가면서 나의 필기로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그 과정이 머릿속에서 되게 오랫동안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개념 노트를 처음 입문할 때, 처음 공부할 때는 만드는 게 좋고 또 중하위권 학생들은 개념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개념 정리 노트를 만들고 나면 개념 학습에 상당히 도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상위권이랑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오답 노트가 더 효율적인 거 많아요. 이미 개념은 알고 있는데 문제풀이를 통한 다양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 풀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발상이나 식의 변형이나 또는 아이디어 등을 오답 노트에 모아서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게 자신만의 비법이 되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학 실력이 우리가 한 단계 점프하는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5번째. 모든 문제를 스스로 풀었으면 푸는 과정을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친구한테 내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다시 그 어떤 형태로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풀 수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근데 친구한테 설명하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 친구도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언제 친구한테 설명했어요? 그럼 동생에게 설명할 거야? 동생은 학습 수준이 나랑 다르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인형을 앉혀놓고, 자, 집에 와서 화이트보드 같은 거 놓고 앞에다가 곰돌이 인형 같은 거 하나 앉혀놓거든. 빈 의자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인형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배웠는데, 또는 삼각함수의 정의를 배웠는데, 그 삼각함수를 이렇게 설명해서 내가 제대로 설명하면 그 개념에도 충분히 아는 거고, 하다 보면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막히는 부분에서 다시 개념서를 보고 참고한 다음에 이렇구나 해서 다시 설명할 수 있으면, 즉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내가 완벽하게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또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념도 본인이 공부 학습을 했으면 그 개념에 대해서 원리를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개념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좋은 문제집 한 권을 최소 3번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한 권을 3번 푸는 걸 지루해하고 좀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3권의 문제집을 푸는 학생들이 많은데, 왠지 더 많이 공부한 것 같고 느낌도 내가 많은 문제를 풀었다는 그 만족감, 성취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인지심리학자나 또 우리가 학업 성적에 대해서 이 연구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한 권의 문제집을 3번 푸는 게 비슷한 난이도의 3권의 문제집을 한 번 푸는 것보다 학습 효과가 더 좋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슷비슷한, 예를 들어 쌤 풀고 RPM 풀고 마플 시너지 풀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권의 책을, 유형 문제집을 샀으면 그 한 권의 문제집을 적어도 3번은 반복해서 풀면 뭔가 내 머릿속에 인사이트, 시야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야가 생기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막힘이 없고 좀 더 스무스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좀 더 많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집 또는 나의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한 권 택해서 3번 반복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여러분, 3권의 문제집을 한 번 푸는 것보다 한 권의 문제집을 3번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은 문자를 다루어서 생각을 추상화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끊임없이 다뤄요. 또 이제 학년이 올라가다 보면 첨자도 다룹니다, 여러분. 첨자라는 게 우리가 문자 밑에 달려져 있는 숫자죠. 또는 문자 밑에 어떤 문자가 또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자와 첨자를 다루는 것이 수학의 그 추상적인 사고의 과정을 우리가 전개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와 첨자 다루는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즉, 문자를 숫자처럼 생각해서 다루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나오면 학생들이 단번에 벌써 어려워합니다. 이거는 자세히 보면은 fx라는 함수는 ax 플러스 bt 플러스 c로 표현되어 있어서 뭐예요, 여러분? x에 관한 함수죠. 변수가 x란 얘기예요. 그래서 x에 관한 함수니까 얘는 1차 함수죠. 기울기가 a고 y절편이 bt 플러스 c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y절편은 b하고 c가 상수고 t가 변수라고 했을 때 t 값에 따라서 y절편이 1차 함수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좀 어려워지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자들을 숫자처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fx를 여기 ax, 얘를 그냥 숫자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 3이라는 것 대신에 bt 플러스 c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x를 중심으로 기울기, 얘가 y절편, y절편이 우리가 t 값에 따라서 변화한다. 근데 뭐예요? bt 플러스 c는 우리가 1차 함수잖아요. t에 관한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적으로 변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 똑같은 거라도 첨자를 붙이면 학생들이 훨씬 더 어려워해요. 얘 똑같은 거죠. 기울기는 a1이고 y절편은 a2t 플러스 a3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똑같은 1차 함수 표현인데 첨자를 쓰면 학생들 난이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문자와 첨자를 다루는 것에 되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8번째, 도형의 그림과 그래프는 직접 손으로 그려가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도형의 그림과 그래프를 그리는 실력 또한 수학 실력,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문제 나와 있는 모든 그림, 모든 그래프는 본인이 직접 그려가면서 백지에 본인만의 손글씨로 직접 그려가면서 해야 돼요. 뭐 아이패드로 우리가 굿노트나 또는 노타빌리티 같은 이런 앱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면 실전에서는 그런 앱을 쓸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래프를 제대로 못 그리면 문제를 해석하는데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그림을 왜곡해서 그리면 내가 생각해야 될 방향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형의 그림과 그래프는 내가 제대로 그리는 것을 연습장을 통해서 계속 연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실력도 수학 실력의 일부예요. 특히 함수 파트에서 그래프나 기하 파트에서 도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안다고 착각하지 마요.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보는 것에만 익숙해지면 왠지 아는 것 같아요. 유튜브로 요리 영상 한 3-4편 봤어요. 아, 나 요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요리하면 이상한 맛의 작품, 요리가 나오죠, 여러분.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라는 것. 즉, 눈 감고 완벽하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쓸 수 있어야만 제대로 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이해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안 보고 쓰고 설명할 줄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되겠죠? 마지막 수학 공식은 0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식을 0단어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이 주는 언어적인 이해를 동반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러한 로그 공식 있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대부분 영어 단어처럼 로그 AXY는 로그 AX 더하기 로그 AY를 한 10번 써요. 그래서 외워요.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미시 X로 나오고 여기에 진수의 AB가 나오든지 아니면 식 모양 자체가 다른 형태로 나온다거나 등등등 얼마든지 변형된 모양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백날 그냥 영어 공식처럼 달달달달 웬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공식이 나오면 이거를 언어적인 이해를 동반해서 학습한다는 거는 로그에서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등호는 양방향을 다 의미하는 거니까 로그의 합은 미시 같을 때 진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예요. 단 그렇게 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조건들이 있어야 돼. 미는 1이 아닌 양수여야 되고 진수는 양수일 때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왔다 갔다 필요 충분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식에서 여기서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2여도 이 로그 값은 정의가 되죠, 여러분. 왜냐면 곱하면 x, y는 6이 되니까 로그 a의 6은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하지만 이거에서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x는 정의가 돼요, 안 돼요? 얘 써주면 이 부분이 음수가 나오니까 로그 값이 정의가 안 되죠. 따라서 x가 양수, y가 양수란 말이 없으면 이 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어떠한 뭐뭐 전제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공식을 설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등호는 양방향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럼 얘 같은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로그에서 진수의 몫은 로그의 차로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다죠. 그렇게 언어적인 이해, 언어적으로 풀어서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어 공식처럼 여러 번 써보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 공식이 주는 언어적인 의미를 같이 동반하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그에서 뺄셈은 미시 같을 때 진수의 나눗셈으로 묶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언어적인 이해를 동반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되겠죠, 여러분? 그래야 문자가 바뀌고 식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어도 내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식의 문제, 모든 문제가 위에 보이는 공식으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서 식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문자도 다르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을 x로 쓰고 여기에 ay로 쓸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럼 내가 그냥 문자 그대로 외웠으면 그렇게 문자가 밖에서 나오면 혼동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어 단어처럼 외우면 안 되고 이 식이 주는 언어적인 의미를 동반해서 학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되겠죠? 식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언어적인 이해를 동반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수학학습에서 추가적인 조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면 의지가 꺾이거나 기복에 따라서 슬럼프가 와서 내가 미루거나 아니면 중간에 계획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친한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면 여럿이 우리가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속담이 있죠,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중간에 지쳐서 멈추게 됩니다.
근데 함께 가면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공부라는 것이 외롭고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연대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거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같이 연합해서 하면 더 재밌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요. 정말입니다. 공부도 같이 여러분들 공부한 것들을 나누면서 친구들의 다양한 사고도 익힐 수 있고 또 여러분들 학생부 자율활동이라든지 수학 과목에서 세특으로 또 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저는 스터디 그룹을 해서 친구들하고 이런 것들을 토론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어필하면 생기부에 기록될 수도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다음에 중도 포기를 방지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우리가 자극을 받아서 같이 하게 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거나 또는 뭐 어떤 문제집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번 주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고 같이 모여서 서로 공부한 거 학습하고 어디까지 풀었는지 토론도 하고 모르는 문제 서로 의견도 나누면 학습의 시너지가 더 많이 증폭된다라는 거. 그리고 친목을 다지면서 친구끼리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좋은 동반자가 있어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 공부 습관 들이는 방법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공부 습관을 들이는 데는 보통 21일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63일이 걸린다는 우리가 심리학자들의 실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습관이 드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이거 딱 며칠에 여러분 3주죠, 3주. 3주 정도만 내가 힘들어서 하게 되면 습관이 어느 정도 형성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은 생각이 되뇌피질에서 뇌관까지 가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21일이래요. 그리고 뇌는 충분히 반복되지 않아서 시냅스가 형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있대요. 뇌는 되게 게으른 측면이 있어서 내가 반복해서 시냅스가 형성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반응, 즉 안정지향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거 갑자기 그동안 수학 공부 안 하려다가 갑자기 수학 공부하면 뇌에서는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 습관을 들일 것이냐. 자, 21일간 반복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의식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63일 정도를 하잖아요. 내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또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을 옮길 수 있게 되는 수준에 이른대요. 습관의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부 습관을 무리하게 늘리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갑자기 안 하다가 나 오늘부터 수학 2시간씩 매일매일 공부해야지 불타는 의지로 생각을 해도 한 3, 4일 지나면 흐지부지 되죠,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의지가 나약한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뇌는 충분히 반복되지 않아서 시냅스가 형성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3, 4일 하다가 뇌가 자꾸 거부하니까 뭐겠습니까? 더 에너지가 많이 들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게도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저녁 10시에 1시간 수학 문제 풀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공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일 저녁 10시에 수학책 펼치기부터 먼저 우리가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고 매일 저녁 10시에 정해진 장소에 수학책 펼치기를 21일간 해봐요. 그럼 매일 저녁 10시에 앉아서 책 펼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행동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패턴이 쌓여서 21일 정도 지나면 나의 습관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것을 추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앉아서 수학책 펼치는 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수학 문제 풀기라는 내용을 추가해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매일 10시에 1시간씩 수학 문제 풀 거야. 그러면 중도 포기하거나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먼저 수학책 펼치기부터 21일간 연습한 다음에 패턴이 형성되면 그게 습관이 쌓일 것이고 그 습관에다가 내가 새로운 패턴을 추가시켜나가는 거예요. 패턴을 늘려가면서 공부 습관의 내용을 채우면 시간별 계획표나 항목별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계획적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매일 10시에 1시간씩 수학 문제 풀기가 되면 내가 거기다가 1시간 더 추가해서 매일 10시부터 2시간 수학 문제 풀고 잠자리에 들겠다. 이러한 습관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동안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분명히 작심삼일이나 시행착오를 겪어서 흐지부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기르는 데는 21일이 걸린다는 것과 내가 먼저 간단한 패턴부터 쌓아서 거기다가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시켜서 패턴을 형성해 가는 것이 습관 형성에 더 좋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자, 열공 수능 대박 만점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학 착붙 재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앞길에 여러분들이 뜻하는 소망대로 건승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학여행의 김대식 선생님이었습니다.